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하고 평일인지라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나중에 편집해서 녹방으로 올릴게요. 뭐 이게 시간과 딱히 관계는 없어요. 오늘 내용은 기간 보고서는 큰 틀로 봤기 때문에 뭐 녹방으로 보셔도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음, 잠시만요. 저 1분만 쉴게요. 목마릅니다. 아, 그래도 WS님, 진짜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어, 돈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나중에 멤버십 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창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뭐 증권사나 뭐 이런 데처럼 막 비싼 비용은 아니에요. 좀 힘드네요. 네. 잠깐만 쉴게요. 이 자료를 또 왜 가져왔냐면 제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 내용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도 많이 증가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 며칠이지? 7시, 7월 20일이네요. 네. 쉽지 않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다들 집중하셨나? 내용을? 글 읽어보면서 뭐 목소리를 들으신 건 아닌지. NJ신님 이거 편집할 건데요. NJ신도 사업을 생각하시고 예전에 뭐 유통 얘기하셨잖아요. 뭐 사생활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유통 구조를 보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건데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모 기업이. 이따가 단톡방에서 설명드릴게요. 회원 전용 단톡방에서. 그래서 얘네가 지금 비중이 너무 커요. 얘네들 인프라가 너무 막강해요. 얘네는 앞으로 이 유통 쪽으로 완전 독과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통 중간 마진 떼고 뭐 해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있는데 1차 벤더의 자리를 뭐 형태로 해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뭐 잘 못하면 수익 창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창고 지금 매입부터 어디 구간에서 이 사이클을 돌릴 건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이미 미리 선정해 놓고 나머지 이제 쭉 내려서 1차 밴드, 2차 밴드 뭐 내려오서 뭐 그 중에 중간에 뭐 개인 사업자 해서 뭐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해외 직구나. 근데 또 해외 직구를 또 대규모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제가 좀 다방면으로 좀 많이 어, 비즈니스를 보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 실제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쪽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자본금만 투자했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그리고요, 아무래도 학연 지연이라 하죠. 이 관련된 기업들에게 대기업이 물량 주는 게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업체가 아니라면 그냥 물량을 줄 수 있는데, 괜찮은 업체면 1차 벤더는 주요 메이저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개인이 사실 뚫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방금 한 내용 재밌으셨나요? 네, 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요. 편집될 내용은 그냥 말하고 말자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공무원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점차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이 SOC 사업 비중에서나 뭐 특히 뭐 자금이 오고 가고 기업 간의 B2B, 그 정부 뭐 G2B 뭐 이런 거 보면요, C 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머리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복잡하게. 나는 뭐 대기업에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사업할 거야. 그냥 쉽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진짜 쉽지 않아요. 편의점도 요즘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주요 뭐 핵심 지역에서 월세 내고 나중에 뭐 권리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인건비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반이 되는 게 뭐냐면 저소득층, 중상층, 뭐 중간층, 뭐 고소득층이 있죠. 얘네들은 딱히 신경을 안 쓰지만 제일 문제가 중산층이 보통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간층에 대해서 기초소득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죽어 나가는 거죠. 여기는 사실 왜냐면 얘네들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떼먹으면 돼요. 편의점 같은 기업도 편의점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무슨 타임마다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A 타입을 했다 편의점을 그럼 뭐 45대 55인데 보통 대기업이 55대 45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또 직원들 새벽에 1.5배 뭐 주거나 말거나 뭐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잘 협의를 해가지고 야간에 일하는 그런 돈도 줘야 되고 또 여기서 주간 근무죠 돈 줘야 되고 그래서 사장들이 이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뭐 GS 같은 경우에는 좀 내준다 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사실 눈속임인 게 여기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그 대기업 그리고 상위 그런 레벨 우리가 말하는 뭐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 이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자금의 그런 사이클을 어떻게 순환매를 돌릴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생명, 뭐 삼성증권이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자본금,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현금 기준의 한 10억 이상 가진 고래들이 이쪽에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데 여기선 그만큼 직원들이 월급 받고 우리 회사, 뭐 삼성 관련된 회사나 뭐 다른 기업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다가 코로나 타격 맞고 하고 한 방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게 만드는 수익 구조를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돈이 돈을 낳아야 돼요. 코인으로 보면 나중에 이 자료는 뭐 회원분들 위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공개 방송에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코인으로 있어요. 그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지금은 당장에 서울을 사기 힘들어요. 그럼 저가 대비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가 대비해서 지금 부지가 뭐 팔렸거나 정부와 지금 협상 단계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지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또는 뭐 학세권 그리고 GTX와 관련된 부동산을 토대로 뭐가 있어요. 어디에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자금을 또 굴릴 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제 부동산 뭐 200% 300% 자금을 수단매를 돌리고 그리고 코인에서 만약 수익이 번다. 그럼 수익이 100이면 보통 대개 사람들은 너무 벌었다 하고 100을 다시 투자해버려요. 매도 100.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나면 이게 마이너스 50%될 수 있는데 큰 모멘텀으로 하락이 된다. 그럼 또다시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돈을 따로 순환매를 돌려서 다른 데 또 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지가 돼요. 이게 지속적인 매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존버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대부분 이 코인 매매를 통해서 하죠. 그럼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 나중에는 뭐 투자를 해서 크게 벌지 못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전력이 없는 한 저는 시대가 흐르면 4차 산업혁명이 된다면 저소득층과 중상층과 고소득층의 그 갭 차이는 점점 커질 거라 봐요. 왜냐면 지금 억만장자 뭐 이제 조만장자도 나온다 하는데 자금이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파이가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오기가 점점 힘들어요. 좋은 학벌 나와서 물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하기는 힘든 그런 요즘 젊은 세대들의 고민이죠.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고 메이저 도시는 뭐 아파트가 20억이나 하고 그래서 다른 도시를 보면 뭐 10억 하고 근데 주택을 들어가자니 주택도 요즘 4, 5억 하고 그래서 외곽으로 보면 경기도도 지금 분당이나 이런데 뭐 8억, 10억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계속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자리를 또 잡아야 돼요. 네. 너무 욕심부리면 메이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20억
대비해서 이 대출을 내야 되는데, 그럼 월급이 연봉이 적어도 많아야죠. 그래야지 은행에서도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면서 뭐 해주지. 또 요즘엔 또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게 세금이 많이 때렸잖아요.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등락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긍정적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들었다. O, 못 들었다. X. 채팅이 NJ씨님만 하시면 다른 분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없으신 줄 알고 그냥 패스할 수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는 거 FBA 서비스 재개발 재건축은 좀 뭔가 다른 게 있죠, 내용이. 네,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다른 소식도 설명 못하니까. NJC님만 듣고 계신가? 그럼 일단 패스를 하죠, 그러면.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테더가 일단 시총 3위까지 등대를 하게 됐어요. 그런 추이를 본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커진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는다. 그러면 나중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해외 거래소도 많지만 스테이블 통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알트의 나중에 붐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좀 알트들이 많이 뭐 20%, 많게는 뭐 몇백 프로까지 올라갔죠. 이런 흐름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탈비트다? 탈비트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잠시만요. 네, 여기부터 일단 편집을 해야 되니까. 탈비트라 보고 있지만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홍콩 보안법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홍콩 자금이 좀 해외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압박을 넣으면서 홍콩을 좀 통제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접근이 제한적이고 홍콩과 중국 보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OTC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표본을 상대적으로는 적다. 이런 거래량 증가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고래가 해당 기간 수행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제가 심해요. 그러면 개인이 움직인 자금보다는 대부분 고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의 흐름이 좀 움직이는 게 좀 더 포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조금씩 사실 자본을 좀 빼고 있어요. 해외로. 왜냐면 홍콩의 부자 몇몇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제정되기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은 뭐 아시아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 USDT와 같은 뭐 스테이블 코인은 자본 통제를 회피하고 국가 간 거래를 추적하기 더 어렵게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거래를 한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장외 거래 데스크에서는 BTC와 이더리움 거래가 80%고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만약 20%로 하면 아시아의 장외 거래 데스크의 비율은 완전 반대다. 그리고 우리는 테더와 USDT와 뭐 USDC와 TUSDD를 더 많이 거래한다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뭐 시트에 대한 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장외 거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근데 이런 추이를 본다면 뭐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자금 흐름이 스테이블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추이를 기다릴 수 있냐. 뭐 페이팔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리브라가 나올 것 같아요. 리브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리브란 결국에는 규제에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얘 등장 이후에 코인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거라 봐요.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꼭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특근법 뒤 거래소 내건 남을 빗썸은 그래서 특근법이 일단 승인이 났어요. 앞으로 뭐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진행할 과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일단 뭐 금융위가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메이저 거래소들은 사실 이 금융위와 협의를 한 뒤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명 인증, 뭐 KYC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거래소에서 지금 베팅을 하는 서비스가 또 등장했어요. 빗썸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코인 현물을 기반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앞으로 파생 상품이 더 많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또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추적하는 소프트웨어 미 국세청 경호부에 제공하기로 했다는데, 결국에는 미국 국세청이 암호자산 관련된 그런 법안을 내기도 했죠. 그럼 제도화를 이제 점차 하게 되면서 메이저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좀 압도적으로 규제 틀 안에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자가 분명히 코인베이스에 좀 투자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자가 또 예전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 기술이 거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핀테크 쪽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확장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리플, 그러니까 CTO가 이제 리플 디파이 시장을 탐구하고 있다는데, 사실 디파이는 뭐 탈중앙 금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분산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XRP를 도입을 하게 된 이후에 뭐 당연히 지금 뭐 송금을 하면서 P2P 거래 서비스를 봐도 앞으로의 방향은 뭐 디파이로 넘어간다는 추세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5년 후 리플의 은행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했는데, 일단 이 중에 CTO가 리플넷이 일단 원스톱 샵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뭐 송금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리플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제공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워낙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전체적인 시장 시가총액과 앞으로 등장하게 될 CBC와 리브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같이 맞물리면서 물론 뭐 스캠이다 아니다라는 논란 끊임없이 있지만, 전 스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에 같은 시장의 동반 성장이 되면서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해서 뭐 저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뭐 당장이라도 $10,000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원칙에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테슬라처럼 급떡상할 수 있어요. 뭐 이전에 비트코인처럼. 근데 위험성도 항상 리스크를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디파이 관련 대출이나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고려 중이라 하는데, 앞으로 리플사가 이렇게 고려를 한 걸 봐서는 또 다른 코인 회사들도 분명히 이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할 거다. 그 중에 카카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뭐 토큰 관련돼서 콘이나 뭐 클레이튼을 통한 서비스나 뭐 이제 기부까지 하려는 서비스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증가가 되지 않을까. 디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스타트업인 로고스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이더리움도 보면 지금 디파이 쪽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ODL에 뭐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일단 ODL이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리플사가 진행하는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과연 이것이 이제 XRP와 연관이 돼서 본격적인 상용화가 잘 되냐, 그게 진짜 핵심이지 않을까. 그 다음 내용은 일단 리플 CEO가 암호화폐 규제에 중국이 미국보다 선행한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사실 중국보다 좀 더 선두주자로 탈바꿈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보시면요, 브릭스 화폐라고 해서 다른, 그러니까 약간 반미적인 국가들이 지금 통합적인 그런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미국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달러 기축 통화인 그런 시스템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분명히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디지털화에 진행을 하는데, 사실 중국이 CBC 테스트를 먼저 선포를 하고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놓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관련된 전문가나 뭐 연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박차를 가하고 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더 선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인 자금이 들어온 유입 경로가 많이 막혀 있어요. 미국보다는. 그리고 해외 자금들이 미국에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면서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해외 메이저 거래소를 본다면 중국 자금이 일부 들어오는 것도 거의 뭐 미국 기업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사도 사실 미국이고,
뭐 이오스도 미국에 뭐 이전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비트코인 채굴량은 이전에 중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좀 많이 증가한 추이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ETF 승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들은 대부분 SEC나 이런 미국에 관련된 증권 쪽으로 통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 간다는 점이에요. 뭐 중국이 승인한 것보다 사실 미국의 규제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국가는 기축 동화인 달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는 디지털 쪽 자산의 규제, 그 틀에 맞춰서 다른 국가들이 또 맞물려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반미 국가들, 얘네들은 자기들이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화폐나 페이먼트 시스템을 가지기를 원할 거예요. 분명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연례 포럼이나 여러 가지 이행이 되는 걸 보면 뭐 유럽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고, 다른 뭐 일본 금융기관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좀 선두를 하고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리플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보면 브릭스 화폐 나오거든요. 암호화폐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브릭스 암호화폐. 이것도 나중에 연구를 하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서 또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협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소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른 자산의 경로를 이동하거나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른 자산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뭐 일본이 또 이제 뭐 워낙 암호 자산 쪽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좀 더 반응이 빠르게 나온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다음 내용은요,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인데, 컨센시스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80%가 스테이킹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2.0을 향하는 가운데, 뭐 2.0 걱정 많으셨잖아요. 1.0이 아예 없어지고 2.0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이더리움 회사 측에서는 이더리움 2.0이 무조건 뭐 무한정인 게 아니고, 뭐 1.0에서 2.0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 테스트가 온전히 이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1.0의 자산이 2.0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시면요, 기존에 뭐 채굴 방식도 있었지만 앞으로 뭐 보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게 사실 스테이킹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의 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테이킹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일단은 코인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은 관심 종목으로 일단 섹터를 구성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봐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나중에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플랫폼 쪽에서는 일단 코인계에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명,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채굴 방식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는 POS, 지문증명, 그러니까 보상해주는 그런 리워드 방식으로 이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 이더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식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은행처럼 좀 약간 과거 은행의 서비스를 좀 모방한 거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고,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뭐 국가기관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글로벌 뭐 내용을 통해서, 잠시만요. 어, 제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네. 이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잠시만요. 목소리 나오고 있나? 네. 여러분들이 들리시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또 목소리 안 들리나요, 여러분? 다들 주무시나? 네, 이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글로벌 블록체인의 흐름이 점차 진화하게 되고 있고, 핀테크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로보틱스, 뭐 유통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해드렸어요. 부동산까지. 그래서
몇몇 내용은 편집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얼마나 아직 블루오션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데이터화가 되게 좀 더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모르고 차이도 사실 나중에 뭐 가격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경제적인 파이에서 일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요. 아, 네. 로빈님, 양희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구독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사 내용을 통해서는 저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좋아해요. 거미줄처럼.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거미줄이잖아요. 사실 뭐 웹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투자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물론 코인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섹터를 보면서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내가 수익을 본다면 다른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분산된 자금을 통해 좀 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 뭐 또 스테이블 코인, 뭐 앞으로 거래소, 코인베이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XRP,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쪽 소식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